혹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걸 늦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서서히 일어나거든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예전의 나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균열을 방치한 땐처럼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은 당신의 정신 건강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명확한 신호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평소 좋아하던 것들에 대한 흥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즐겨보던 영화가 이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기대되던 취미 활동이 이제는 그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예전 같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향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묵회감증이라고 부르는데 뇌의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감소하는 거죠.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특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반복되는 일상, 성취감 없는 루틴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데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완전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5분이라도 예전에 좋아하던 활동을 억지로라도 해보는 겁니다. 뇌는 행동을 따라 감정이 변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작은 일에도 쉽게 압도당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간단히 처리하던 할 일 목록이 이제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죠. 이메일 3통 답장하는 게 마치 10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버겁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벌써 숨이 막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져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를 인지적 과부하 상태라고 설명하는데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정보 처리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평소라면 5분이면 끝날 일인데 30분을 고민하게 되고 결국 미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자책감과 죄책감이 쌓이고 이게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실제로 작업 효율이 평소의 40%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이럴 때는 큰 작업을 작은 단위로 쪼개고 하루에 딱 3가지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도움이 됩니다. 투두리스트를 만들 때도 구체적으로 쪼개서 작성하세요. 보고서 쓰기가 아니라 보고서 개요 작성하기, 첫 번째 섹션 초안 쓰기처럼요. 작은 성취를 쌓아가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줄어들고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효과적이죠. 하루 5분씩 깊은 호흡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신호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예전보다 훨씬 피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적정한 사회적 에너지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친구와의 대화조차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처럼 느껴지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만 커집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 싫고 약속이 잡히면 취소하고 싶어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진심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점차 고립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지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럴 때일수록 가벼운 사회적 접촉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완전히 고립되면 우울감이 더 깊어지고 왜곡된 사고 패턴이 강화될 수 있거든요. 하버드대 연구팀의 80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질이 행복과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해요. 하지만 무리해서 사람들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산책하며 짧게 통화하거나 카페에서 책 읽으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건 완전한 고립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 한두 명에게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해받는 경험 자체가 치유가 되거든요. 네 번째는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밤낮이 바뀌거나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도 오후까지 자버리는 일이 반복되죠. 혹은 반대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알람이 울려도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규칙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게 다시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불안과 우울을 증폭시키며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 리듬이 깨진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또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입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한데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루틴을 지키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요. 주말에 늦잠 자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하는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쐬는 것도 중요해요.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5번째 신호는 충분히 자고 잘 먹는데도 항상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정신적 탈진 상태라고 부르는데 장기간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모든 게 힘들어지죠. 아침에 눈을 떠도 이미 피곤하고 하루 종일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점심 먹고 나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싶어요. 주말에 푹 쉬어도 월요일이 되면 다시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만성 피로는 번아웃 증후군의 핵심 증상 중 하나예요. 한국 직장인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런 만성 피로를 경험한다고 답했고 20대에서 4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와 성과 중심 사회 분위기가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죠. 정신적 탈진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실수가 늘어나며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이럴 때는 감사일기를 쓰거나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뇌의 긍정 회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한데 역설적이게도 몸을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겨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걸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죠.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약물 치료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히 사용하면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불안감이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이 찾아오고 하루 종일 그 감정이 따라다니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시달립니다. 밤에는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렵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상상하게 돼요. 불안 장애가 있든 없든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정도와 빈도입니다.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
불안의 강도가 세지고 지속 시간도 길어져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메스꺼움을 느끼는 신체 증상까지 동반되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공황 발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불안은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이후 불안장애 진단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팬데믹과 경제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거죠. 인지행동치료나 마음챙김 명상이 효과적인 대처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인지행동치료는 불안을 유발하는 왜곡된 사고 패턴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세요. 또한 호흡법도 도움이 되는데 4초 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내쉬는 4-72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 방법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7번째 신호는 정신적으로 산만하고 감정적으로 흩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죠. 생각이 여기저기 튀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요동칩니다. 아침에는 우울했다가 점심에는 괜찮아졌다가 저녁에는 짜증이 나고 감정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고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상태가 가끔씩 찾아오는 건 정상이지만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중심을 잃은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의 균형점을 되찾아야 뇌가 정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과도한 자극과 정보에 노출되면 처리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이때 산만함과 혼란이 나타나요. 특히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과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흔합니다. 요가나 명상처럼 내면의 평화를 찾는 활동이 도움이 되는데 특히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이 효과적이에요. 하루 10분만 조용한 곳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 초보자라면 가이드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또한 저녁에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뇌가 정보 과부하에서 벗어나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되면 산만함이 줄어듭니다. 8번째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게 되죠. 회의 시간에 누군가 말하는 걸 듣는데도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다가도 금방 딴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메일 한 통 쓰는데도 평소보다 2-3배 시간이 걸리고 간단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요. 이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와 연관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스트레스나 자기관리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같은 생활습관 문제가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서울의 한 정신건강센터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이상이 집중력 저하를 호소한다고 해요. 스마트폰과 멀티태스킹 문화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알림 하나만으로도 집중력이 깨지고 다시 회복하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개선하려면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서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끄고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들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집중력이 회복되거든요. 또한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충분히 자는 것도 집중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업무 환경도 중요한데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세요.
헤드폰으로 백색 소음을 들으며 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9번째 신호는 충동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갑자기 하게 되고 온라인 쇼핑에 과도하게 돈을 쓰거나 드라마를 밤새 몰아보거나 게임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배달 음식을 시도 때도 없이 시켜 먹거나 SNS를 몇 시간씩 스크롤하거나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게 돼요. 이런 충동적 행동은 삶의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임시 방편으로 자신을 달래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행동이 끝나고 나면 죄책감과 자책감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신건강은 더욱 악화됩니다.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의존 같은 문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특히 인터넷과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충동이 일어날 때 10분만 기다려보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충동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요. 정점에 도달한 후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산책하거나 스트레칭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하세요. 또한 충동이 일어나는 상황과 감정을 기록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감정 상태에서 충동이 강해진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시간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건강한 대체 행동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쇼핑 충동이 들면 운동을, 과식 충동이 들면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식으로요. 마지막 10번째 신호는 자신이 불안정하고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것처럼 붕 뜬 느낌이 들고 자신감과 균형감이 사라지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불확실해지고 인생의 방향을 잃은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불안하고 자신의 선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명상 전문가들은 이를 뿌리 차크라의 불균형이라고 설명하는데 안정감과 연결된 에너지 중심이 흔들린 상태라고 해요. 이럴 때는 자연과 연결되는 활동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흙을 밟거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등산을 하는 것처럼 몸을 물리적으로 지구와 연결시키는 경험이 중요하죠. 한국에서는 숲 치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실제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정신적 안정을 되찾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주말에 가까운 산이나 숲을 찾아가 보세요. 도심 속 공원도 괜찮습니다. 나무 사이를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흙냄새를 맡는 경험이 그라운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이 안정감을 줍니다. 요가에서 나무 자세 같은 균형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신체적 균형을 찾는 연습이 정신적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한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자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가족, 건강, 성장, 기여 같은 핵심 가치를 확인하면 인생의 나침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신호 중 몇 개나 자신에게 해당되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가지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거나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거든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약물치료, 생활습관 개선, 운동,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사람마다 효과적인 방법이 다르니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한국 사회는 아직도 정신건강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죠.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에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고, 약을 먹는다고 하면 편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유명인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하면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많아졌고, 직장 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도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예전보다 줄었어요. 도움을 받는 건 약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죠. 매일 자신의 감정을 체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필요할 때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정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오늘의 기분과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대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신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당신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두울 수 있지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정신건강은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당신이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